부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행사 절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승호 편집인협회 회장님의 인사말과 박민식 장관님의 기조 발언에 이어서 김광덕 서울경제부사장 겸 논설실장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과 장관님의 정리 발언 끝나고 그러고 나서 기념 촬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럼이 시작되면은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위원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 후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기조 발언에 이어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편집인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로 방송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언을 마치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초청 편집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논설실장입니다. 현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추승호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간단하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외무고시하고 사법시험 양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등 여러 곳에서 검사로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날만한 게 국정원 도청 사건 주인 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서 18대, 19대 국회의원,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산 북구 강서구 갑 그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이제 소속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보훈처장을 거친 뒤에 이어서 현재 부가 승격이 되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추승호입니다. 연합뉴스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편집인 포럼은 최근 처에서 부로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 원호초로 출범한 지 무려 62년 만에 부로 격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보훈 체계의 재정비와 강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민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지키겠습니까? 애국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이 이제는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그래서 강력한 국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친께서 베트남 전쟁에서 산화하신 장교시기 때문에 박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가 보훈 체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영 대립이 이 국가 보훈 정책에도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박 장관님이 뚜렷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그리고 끈기 있고 유연한 소통 능력으로 이런 혼란상을 잘 정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편집인 토론을
포럼을 통해서 이 보훈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될 그보다 더 많이 받았다든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 때 이제 누구라도 상당히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 솔직히 거북합니다. 저기 옆에 우리 제 대학 아주 절친인 윤정우 국장이 있지만은 자꾸 이제 우리 뭐 만나면은 대학 다닐 때 그 생각만 늘 하게 되고, 근데 어느새 보니까 저렇게 보도본부장 돼서 저 윤 국장도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갔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아까 이제 경력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력 말고 제가 선거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거에 이제 그 총선에도 2번 떨어졌고 또 부산시장 뭐 거기는 예선에서 여러 번 떨어져서 그걸 부끄럽다고 해야 됩니까? 여하튼 그런 경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추승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우리 국가보훈부를 조금이라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국가보훈부는 vital, 그러니까 그냥 뭐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활적인 부서다. 이거 하나만 우리 여기 오신 편집인님들 또 논설실장님들 보도본부장님들 돌아가시면서 대한민국 부서가 한 20여 개 되는데 가장 바이털 아주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부서는 국가보훈부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언론에서 좀 각별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국가보훈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느 행사장에서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는 이 국가보훈처장 되기 전에 뭐 정치권에 있을 때 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우리나라 뭔가 좀 이렇게 거꾸로 된 게 저는 여러 개 있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그 묻지마 사건, 그래서 뭐 정당방위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쓰는 책이라는 것이 뭐 다 허접한 것인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몇 권을 썼는데 그래도 제일 애착이 있는 책, 처음 쓴 책,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라는 책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아주 좀 정성을 들여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냐 이런 이제 그 뭐 고민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만은 뭐 유영철 같은 뭐 사형수도 있지만은 이제 한 20대 청년 한 서너 명이 이제 퍽치기를 해서, 그 친구들도 그래 나쁜 친구, 원래는 뭐 그냥 나쁜 친구들은 아닌데 전과가 많고 한 친구들은 아닌데 퍽치기를 해서 지나가던 그 중등 교사가, 아주 그냥 소시민이죠, 중등 교사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조사를 그때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이제 그 퍽치기 한 사람들은 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다 석방이 되고 또 집행유예 받고 했는데, 그 사람 식물인간 된 사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이제 뭐
평생 식물 인간이니까 자기 부인이 뭐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둬야 되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아 나라가 또 정부가 또 법이라는 것이 누구의 편에 좀 더 중점적으로 서야 되는지 이게 또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아까 형사 사건 지금 정당방위 보면은 저는 최소한 그런 생각을 많이. 우리나라 이제 권위주의 체제 이런 경험 때문에 어떤 형사 사건이 생기면은 또 인권 침해, 뭐 고문, 뭐 이런 걸 자꾸 연상하다 보니까 뭐 그 가해자를 위해서는 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다, 뭐 진술 거부권이다 이런 게 우리 헌법에조차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당한 그 아까 식물인간 된 그 교사를 위한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국회의원 8년 하면서 보람 있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피해자 기금법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 정당방위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똑같은 케이스에서 저 강원도에 도둑 뇌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도둑이 이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훔치는데 마침 그 집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도둑이 막 뭘 훔치고 있어서 그 빨래 건조대로 이 도둑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그 빨래 건조대를 직접 국회 상임위까지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 빨래 건조대를 내리쳤는데 그 도둑이 이 친구 이제 그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둑이 그 뇌사에 빠진. 그런데 법에서 그 주인집 아들 내일 군대 간 친구를 실형을 징역 한 3년인가 감옥에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케이스로 아니 나라가 또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냐 하는데 상당히 저는 그 혼동이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보훈도 누구를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독립의 그런 역사 또 분단의 역사 또 이제 권위주의 민주화의 역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보훈 누구를 기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그 컨트로버셜하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그 논쟁이 많은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훈이라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기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혹 오히려 더 자주 여태까지는 그 보훈이 뭐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처가 국민을 오히려 저 갈등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 왜 국가보훈부가 그 바이털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부서냐 이건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보훈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원호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87세이신데 제 어릴 때 늘 기억이 오늘 원호처 간다, 늘 원호처 간다 이 말씀 이제 원호처 가서 뭐 보상금 이런 걸 받아오는 날입니다. 그 날이 원호처였는데 제가 국가보훈처장 되고 나서 그 이제 그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원호처라는 것이 명칭이 보면은 원호 도울 원자지 않습니까? 그 보호할 호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help 뭐 도와준다.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못 사는 사람들, 극빈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그 개념인데 이것이 보니까 일본 그런 무슨 원호 무슨 전쟁 원호법인가 뭐 이런 일본의 유사한 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칭을 이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일본은 지금 이런 국가 보훈 이런 게
약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2차 대전 다 전범 국가라서 내놓고 자기들 뭐 군인들을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방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한 거를 우리가 이제 차용을 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원호 대상자 손들어 봐라 하면은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숨고 싶고 뭔가 집이 뭐 너무 그거에서 막 나라에서 시해 주는 근데 저 혼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1983년에 이제 보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아시다시피 아웅산 사건 터져서 그 서석준 부총리인지 김재익 수석이 누구 뭐 어떤 분의 사모님이 이제 청와대 민원을 세게 제기를 했다더라고요. 어제까지 남편이 그 대통령 뭐 그 참모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사고 당하니까 그 정부에서 원호 대상자 뭐 홍길동 귀하 이렇게 이제 그 편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용어가 불쾌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걸 받아서 그때부터 원호의 개념이 이제 보훈으로 바뀌었다. 저는 상당히 잘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윤석열 정부 또 21세기 이 시대에 이제 단순히 이제 보훈이 그 원호에서 보훈으로 바뀐 그걸 넘어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 그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뭐 반도체 만들고 탱크 만들고 뭐 부서도 장관 보면 법무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이다, 또 뭐 행안부 장관이다, 외교부 장관이다, 뭐 다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다. 근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그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말 그 어떤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뭐 극악하게 말하면 국가 정체성이고 뭐 이런 거지만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담론이 아니라 이게 흔들리면은 백날 뭐 탱크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도 그 누가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레닌이 이야기했나 누가 처칠이 이야기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그것은 적의 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골치 아픈 그런 논쟁이지만 이 정체성, 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그런 부서들, 뭐 힘 있는 부서들 뭐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보다도 훨씬 바이털하다.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아주 실용적인 국가인데 미국 세계에서 제일 실용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 실용적인 국가에서 그 70년 전에 6.25 때 여기 그 전투기 조종사 한강다리에 격추돼서 이제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백억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전투기 조종사의 뼈가루를 찾으러 왔다 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아버지가 전사를 했지만 그 뼈가루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사실 안 찾아지죠. 또 찾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허망한 그런 행동인데 그 실용적인 국가에서 그 비실용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왜 자꾸 하느냐. 그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비밀, 미국이 가장 세계 최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 거기에 있다.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우리 세계 각국 가면 뭐 무명용사의 탑이 있고 한데 저도 사실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우리 알링턴에 가면 보통 하는데 그 무명용사입입니다.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올드 가드가 지키는데 그 무명용사의 비를 맨 처음에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이 아니다. 수많은 그 전사자들이 생기고 그 당시 무기가 발달해서 이제 뼈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뼈 하나를 그 시신 한 구를 찾아서 이제 뭐 대통령, 대법원장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안장식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장보다 더 한 국장을 그 안장식으로 했더라고. 맨 처음에 무명용사협의 만들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수많은 전사자 가족들이 그 이름 없는 그 시신 항구에 자기 아들이라고 다 채화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 무명용사협의가 그런 이제 그 나라 또는 국민을 결집시키는 그런 그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뭐 다른 정책보다도 뭐 좀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예를 하나 들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제 지난번 3월 며칠 날인가 그 서해 수호 용사의 날에 그 이제 물론 이제 보훈부에서 그걸 다 하는 거지만은 그 롤콜이라고 있습니다. 롤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은 뭐 서후원 뭐 이렇게 뭐 누구 이제 서해 수호 총 55분이 전사를 했는데 근데 대통령 행사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동선이 있고 시간 계획이 있는데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55명의 이름을 그냥 대통령이 부르는 게 상당히 그게 여러 가지로 기술상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반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모든 그 청중들이 특히 그 계급 사성장군 뭐 별 3개, 별 4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눈물을 참으려고 전부 다 훌쩍훌쩍하면서 막 손수건 하는데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본이 뭐냐라고 한 장면만 찍어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단연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롤콜 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너는 나에게 와서 뭐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똑같습니다. 그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그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이름을 불러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으로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실 아까 뼈가루 찾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청중들 다 울리는 그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어떤 통합의 그런 에너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훈이 중요한데 이제 그 방향성이 특히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만은 야 그 제사 지내는 데 아니가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거는 보훈부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보훈의 어떤 모습이 이미지가 뭐 국립묘지 가서 머리 숙이는 거 뭐 검은 넥타이 메고 저는 그것은 앞으로 보훈이 갈 길은 아니다. 보훈은 정말 미래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다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려고 미래에 뭘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뭐 다른 나라들과 당당히 견주어서 우리 할 몫을 한다. 이런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거기에 어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호흡을 맞추는 보훈이어야 되지. 과거 방식으로 국립묘지 가서 어떤 그 뭐 참배하고 머리 숙이고 뭐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은 기본이고 필요하지만은 그거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아주 바이털한 부서고 또 그 초점도 지금 20대 30대 젊은 세대에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기조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그리고 정체성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원래 9시 15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질의응답은 9시 10분까지가 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질문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시고 나중에 또 시간을 보면서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앉아 계신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입니다. 첫 질문도 좀 약간 무거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장관님께서 그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신 대로 진짜 국가 보훈이라는 게 어떤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대한민국 건국 원년을 어떻게 보느냐를 갖고 사실 좀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사실 대통령께서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신 입장을 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이제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제 1948년 8월을 어떤 대한민국의 건국 또 원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어제 경축사 발언 내용을 보면 1919년에 그 임시정부의 어떤 의미, 이 건국의 의미를 좀 담아서 거기 좀 무게를 싣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제 기념관 사업 관련하시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건국 대통령의 업적 그리고 건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어떤 부처 목표를 삼고 있는 보훈처 장관님으로서 이런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어제 경축사 발언이 어떤 좀 정리된 입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건국에 관한 인식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좀 수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 대통령의 그 건국에 관한 인식은 첫째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건국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생기냐 쉽게 말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편집인님께서 오히려 1919년에 좀 무게를 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좀 사석에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거 한 게 좀 합니다만은 1919년 건국론 또 1948년 그 건국론이 그렇게 뭐 생산적이냐 상당히 소모적인 거 아니냐. 건국은 과정인데 그러면서 그게 두 가지고 또 대통령 주로 강조하시는 거는 결국 그거죠. 이제 어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목적 없이 그냥 독립운동 그 자체만 무슨 의미가 있냐.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겨서 자유와 또 주권을 빼앗겼으니 그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되찾는 그 독립운동. 근데 그 독립운동이 또 다른 어떤 전체주의한테 뺏기는 그런 어떤 활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독립운동, 건국운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저는 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뭐 제 수준에서는 첫째는 과정이다. 둘째는 1919년, 1948년 상당히 소모적이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자유민주주의 그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과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고 참고로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제가 수차 원래부터 잘 알고 수차 요즘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찬 회장님한테 제가 수차 물어보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종찬 회장은 1919년 왜냐하면 광복회관에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종찬 회장의 정확한 인식은 뭐냐면은 이분도 비슷해요. 1919년 본인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라 해놓으셨는데 그걸 왜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년 대한민국의 원년이라는 거하고 건국이라는 거하고는 이분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서운한 게 마치 광복회 특히 뭐 이종철 회장님 그런 분들이 1948년서를 부정하는 거는 뭐 명명백백한데 마치 이분이 1919년을 아주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저는 팩트 체크상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그 질문 답변 간략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은 뭐 적극적으로 빨리 하시고 싶은 손 들어도 되고요. 그런데 그다음은 저 오늘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신지용 연합뉴스 TV 보도국장 한번 질문해 주시죠. 관련해 가지고 제 질문이 아마 유사해서 저를 시키신 것 같으니까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독립 유공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그 장관님께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또 아마 이게 국민 성금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테이블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뭐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 당시 김황식 총리도 계시고 이종철 회장도 계시고 또 김구 선생 후손이죠. 같이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 정확한 워딩은 이종철 회장한테 지금 김황식 총리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종찬 회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그 테이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사실 이종찬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뭐 반대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이승만 회장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뭐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오늘 뭐 마침 우리 편집인 협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하면은 이종찬 회장님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승만의 1946년이죠. 1946년의 정읍 발언. 정읍 발언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남한만의 단독 정읍 발언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정확한 제 워딩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은 이승만의 1946년 정읍 발언은 명언 중에 명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자꾸 그 기념관을 반대하는 것처럼 나오냐. 근데 본인 워딩은 그게 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제 해석입니다만 그분이 지적한 걸 유심히 보면은 신격화하자, 뭐 괴물 기념관 그런 거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만드자고 하는 게 이승만 기념관을 뭐 김일성 기념관처럼 뭐 신격화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국민성금. 근데 과거에 2011년도에 이승만 기념관을 국회에서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30억을 받아서 했는데 그 국민성금이 뭐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하여튼 추진이 못 되었죠. 30억을 아마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은 이제 지금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 또 안중근 기념관,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임시정부 기념관, 이런 것은 그 정부 재정 100%입니다. 100%인데 이제 대통령 기념관은 보통 이게 3대7 또 5대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국민 성금이 하여튼에 좀 많이 이렇게 걷어지면은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또 규모에 따라서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김황식 총리 주재로 그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펀딩의 방법, 또 뭐 입지,
이런 것은 뭐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뭐 여하튼 국가보훈부는 우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지사로서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그런 그 뭔가 관심 또 이런 걸 할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 박 장관께서 보시기에 건국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봅니다. 박 장관 개인적으로는 1919년과 1948년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뭐 제가 저기 우리 저 실장님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꼭 밝히기는 뭐 한데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약간 절충안인데 정신적 건국과 실질적 건국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저는 상당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헌법, 법으로서의 그런 나라 이거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1948년이지만은 그 어떤 가치 그러는 것은 또 1919년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것 아니냐. 양립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그 보훈부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학자는 모르지만은 뭐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좀 소모적이다. 그게 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승만 기념관 짓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거 지금 1919년 48년 그거 가지고 하세월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방금 질의한 그 질의자는 조은갑 MBN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꼭 지금 질문하시고 싶은 분 먼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쪽에 많이 하셨으니까 강성웅 YTN 해설위원 실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 강성웅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훈할 때 안중근 하면 좀 멀리 들릴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도 2년 전에 그 하얼빈역에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격을 한 현장이 굉장히 8m 정도에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문 앞에 이 정도 거리에서 그냥 권총으로 3발을 쏴서 가슴하고 이렇게 맞춰서 그 현장에서 거의 저격 살인 사살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옆에 사람을 3발을 더 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유해가 어디 있는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해를 찾지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이거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 이제 장관께서 최근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반가웠고, 또 일본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하셨고, 사실 이건 중국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딸애네 그 감옥 뒤에 일순 감옥 뒤에 있는 그걸 파헤치기도 어렵고 거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북한에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신다는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이제 문제인데, 저도 뭐 현장에도 가보고 옛날에 국회 때도 이곳저곳을 가봤는데, 결론적으로 우선 지금 좀 의미 있는 생각은, 제가 이번에 그저께 도쿄를 갔습니다. 도쿄 가서 그 애국지사 모셔오는 길에 그 일본 우리 대사도 만나고 했는데, 저는 그 일본의 여러 이제 그 공문서 기록 거기 보면 우리 독립지사에 관한 비밀 자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 오사카 무슨 거기에도 그 오픈이 안 된 자료가 뭐 20건인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이토라는 사람의 그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인 그 위상,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거사가 가지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특히 그 이제
그 형사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 뭐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 20 그때 아주 2월 14일 날 뭐 판결을 받고 3월 20일 순국을 하고 이런 형사 재판 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재판 기록을. 그러면은 그 집행도 그 여러 가지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 동케어 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해서 그런 뭐 요청을 한 적이 좀 무게감 있게 한 적은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일 관계라는 것이 좀 새로운 퀀텀 점프를 하는 또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시대이니만큼 일본에서도 어떤 뭐 우리가 독일, 프랑스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일본에 좀 협조 요청 같은 거를 좀 해볼 생각하고 실제로 이번에 돌아오고 나서 제가 일본 여기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하고도 좀 뭐 그런 거 가지고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원래 3가지 지점이 이제 그 세 개인데 특히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1908년입니까? 그때 한번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이제 한 군데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참 난관은 있습니다만은 안중근 그 의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의 뭐 아주 절대 영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실패했다는 게 연도가 맞는 아까 연도. 그러니까 그게 국가보훈부하고 여러 군데 나서서 1908년 2008년입니까? 네. 네, 그때.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총괄 상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헤럴드입니다. 그 관련된 그 안중근 의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국 다롄 박물관인가요? 거기 안중근 전시실 그리고 윤동주 시인 생가가 폐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중국 측 언론에서는 뭐 그냥 정상적인 보수공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언제쯤 다시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중국 측과 이 문제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외교부의 소관이다. 사실 제가 외교부 고위당 그 관계자한테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저도 또 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근데 아직 그 당시에 제가 받은 느낌은 좀 뭐 외교관들이 항상 애매하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잘 이렇게 이 상황 파악을 잘 이렇게 좀 아주 무겁게 있는 생각 안 한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근 의사다, 윤동주 시인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누구 뭐 거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독립운동사의 절대 영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정도는 저는 뭐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첫째는 팩트 체크. 그러니까 정말 그 중국 측에서 뭐 공사한다고 한다, 내부 수리 중에 한다라는 게 맞냐? 뭐 저 같으면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 삽이든 포크레인이든 사진 찍어서 그냥 한국 정부에 보내겠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리순 그 감옥 그 전체가 이제 유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에서 이 인터내셔널 소울저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거기에 이제 안중근, 그다음에 신채호, 이회영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전시관이 그 일부 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하필
비가 새고 뭐 하더라도 거기만 샜다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상당히 우리 보통 합리적인 의심 이런 측면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지금 한 몇 달 됐지 않습니까? 뭐 공사한다는 흔적이 전혀 없고 언론에서도 많이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여기 이게 단순히 우리 국가보훈부의 또 우리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 차원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 거의 그 동북 삼성 쪽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 여행사의 그 여행 그 루트를 보면은 가장 그 핫 플레이스가 이 리순 감옥하고 윤동주 생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저도 뭐 이거 문제 제기하기 전에 깜빡했었는데, 아차 맞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3억인가 제가 해서 우리 대학생들 또 뭐 이런 젊은 사람들 그 탐방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이제 결국 여행사한테 이렇게 뭘 해서 그런지 거기도 똑같이 그 이 두 군데가 다 그 여행 루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가서 뭘 했냐 내가 물어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문 앞에서 사진 찍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가가지고 비용 들여서 비행기표 들여서 가가지고 정작 안중근 그 의사의 그런 거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앞에 대문에서 사진 찍고 오고 윤동주 그거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감정적인 우리 역사적인 자존심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아파트 뭐 1110호 공사하면은 엘리베이터에 뭐 1110호 공사한다고 다 적어놓고 언제까지 한다 양해도 구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있을 수 없.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독도 뭐 이야기 나면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를 영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라라는 게 뭐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도를 빼앗겨서 안 되듯이 안중근과 윤동주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윤동주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두에 보면은 뭐 조선족 중국인 해가지고 그 동북 공정 뭐 그 일환인지 몰라도 아예 그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뭐 외교 뭐는 또 좋은 기 좋은 기다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중국이 저기 윤동주 시인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건 게, 왜냐하면 윤동주가 시를 뭐 수백 편을 썼는데 한 시로 쓴 시가 있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제일 오늘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박미연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질문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 그 학계에서는 연구가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요. 1895년 을미의병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본군이 그 경복궁을 점령을 했을 때 동학군이 이제 그 투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2차 봉기 그리고 민주화 유공 이건과 관련돼서 거의 학계에선 70년 동안 축적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감대가 덜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술적인 성과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과 함께 뭐 1930년대라든지 40년대 초반까지 독립운동 했던 분들 중에 아직 발굴이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연구 인력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지역 대학이랑 연계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 민주사회가 오기까지 오기 기여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좀 계획을 궁금합니다.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아까 이제 의병 문제,
의병 문제는 저도 이제 보면 약간 하여튼 쉽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병은 인정되는데 그 시기에 이거는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게 이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아마 법 개정안도 아마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독립 서훈자 독립 운동사에 정말 그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까 무명용사 그것도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지만은 뭐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또 김구 선생은 다 알죠. 물론 그분들의 업적이 뭐 그거는 정말 대단하고 말할 다 추앙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름 없는 또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든 학계든 또 민간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발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꼭 뭐 육군 대장만 뭐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그 해준 지난번에 보니까 지게 부대라고 있던데 그 민간인들이 그 많이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기본 그 독립운동이다라고 이제 그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 내부 이런 그 학자들 사이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옥고 3개월, 쉽게 말하면 옥에 감옥에 3개월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합당한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선친이 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디 고향에 가니까 비석이 있더라고요. 비석에 보니까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옛날에 누가 비석을 씌웠는데 거기에 저희 선친이 이제 교장 선생 일본 교장 선생 그한테 이렇게 물러가라 그 데모 뭡니까 그 동맹 휴학을 여러 사람이 했더라고요. 여섯 명이. 그 이제 주동자로 돼가지고 그 당시에 감옥에 한 뭐 보름인가 있었다고 그렇게 그 비석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은근히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있어서 뭐 저희 선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설정 물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옥고 3개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연구 인력이나 지역 대학과 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제가 좀 책임감 있게 그렇게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태규 한국일보 논설위원장께서 질문해 주신 바랍니다. 저 보안 질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장관님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부가 어떻게 보면 이 국민 결집 통합의 어떤 수로 가야겠다. 그다음에 그 동안에 갈등의 장이 많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볼 때 이제 그 아까 대통령 말씀 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목적 맥락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맥락에서 같이 보면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서운 과정에서 보면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독립운동가들도 물론 있는데 그때 보면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에서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항일 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하신 분들이 물론 다양하게 계신 것 같고, 물론 그분들 중에서 북한의 그 건국에 관여하셨던 분들은 제외할지라도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했고 북한의 건국에 관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은 그 역사 공간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뭐 역사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그 장관님이 몇 차례 언급하셨던 몇 분의 이제 서원 문제 같은 것들이 걸릴 텐데,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보훈부가 이 사회 갈등적 요소를 남아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든 그 팩트 체크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제 국민 통합을 하더라도
어떤 진실에서 기반한 국민 통합이 되어야 되지. 막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막 그냥 이제 다 묻자. 이거는 그냥 미봉책, 임기응변에 불과하지. 언젠가는 또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보훈부라는 게 결국 훈이지 않습니까? 공훈. 뭐를 공훈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독립, 예컨대 호국, 또 민주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결국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를 공훈으로 우리가 정할 것이냐.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팩트에 맞지 않는 또 절차를 어그러뜨린 그럼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는 그거는 바로 잡고 쉽게 말해서 그 위에서 뭐 통합이 되는 것이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좀 뭐 다 얘기인데 뭐 이게 이제 아까 공훈훈이기 때문에 공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독립도 마찬가지고 뭐 호국 또 뭐 지금 5.18 이런 것도 좀 민주화 관련자 다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예컨대 지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립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편집인님들한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독립 건국훈장이죠. 건국훈장이 5단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장이 최고 등급이에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주장 5단. 쉽게 말하면 별 5개. 대한민국장 이거는 이제 안중근, 김구, 윤봉길, 뭐 이승만 이런 옛날에 다 정해놓은 옛날에 다 벌써 62년도인가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의 뭐 평가가 다양한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동안에 못 받으셨어요. 근데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분한테 바로 그 건국훈장 2등급을 줬습니다. 2등급을. 뭐 그런데 원래 근데 그 상훈법에 중복 서훈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왜냐하면 다 옛날에 역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평가해서 뭔가 이제 상을 줬지 않습니까? 훈장을. 그 2등급 그게 이제 별 4개죠. 아까 별 5개, 별 4개 있으면 2등급은 별 4개 줬습니다. 2000.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 2008년 2월 22일이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2008년 2월 24일에 퇴임 아닙니까? 2008년 2월 22일 날. 맨 처음에 한 번 받았는데 3년 만에 또 대한민국장을 또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뭐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중근은 별 5개, 김구도 별 5개인데 지금 여운형은 별 9개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운형 선생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절차를 너무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3년 만에 2번을 받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언제 생겼냐? 똑같은 케이스가 2021년에 또 생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건 아예 지시를 딱 했습니다. 뭐 그냥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 탁 보니까 그때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뭐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제가 그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홍범도 이제에 대해서 원래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1962년도에 아까 별 4개 그 대통령장이 수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뭐 옛날에 다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이분에 대해서도 2021년도에 대한민국장 1등급을 또 저기 이제 수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문제가 된 거죠. 아니 안중근은 별 5개고 김구도 별 5개, 윤봉길 별 5개인데 홍범도가 어떻게 별 9개가 되냐고요. 아니 이게 누가 국민들이 이거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이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명백한 팩트 체크에 또는 절차에 그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잡고 저는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국민 통합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이태규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뭡니까 이제 북한 그 사회주의 활동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그
국가보훈부 장관이다, 또 대통령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게 잘 돼서도 안 되고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그 위원들이 뭐 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 우리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께서 질문해 주세요. 매일경제 김명수 논설실장인데요. 그 관련해서 그 가짜 독립 유공자 전수 조사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직 1차 조사 결과 안 나온 것 같고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 그다음에 그 김원웅, 손혜원 부친 외에 더 우리가 알만한 분들 중에서 누가 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짜 참전 용사다, 가짜 민주화 뭐다라는 것은 단 한 명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보훈부의 존재가 그 진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제대로 예우하라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가짜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단 한 명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생각이고, 이제 거기에 그 가짜 독립유공자 그 전수조사는 이것도 언론에서 참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전수조사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018년인가 19년 이미 국회에서 다 예산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뭐 친일파 색출한다 뭐 이래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뭐 한 현재까지 한 30% 정도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뭐 중복 서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서훈, 또 허위 공적 이런 게 이제 박탈 그 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김원웅, 손혜원 또 뭐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그 논란이 되는 분들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어떤 표적 그 어떤 뭐 공적 심사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절차에 따라서 그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여기 문기석 중불부 주필께서 질문해 주세요. 네, 중불부 주필 문기석입니다. 다소 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말랑한 말씀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송혜교 탤런트 송혜교 씨가 하와이 독립운동 기증 안내서를 교수님하고 같이 기증을 했다는 뉴스하고요. 또 하나는 다소 까식거리긴 한데 일반 시민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2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 그 식사 때를 군인분한테 대납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다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6년 동안 기업에서는 200억인데 개인, 제가 잘못 본 건지 좀 눈을 의심했어요. 개인 기부가 100만 원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하고 비교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극적인 보훈 기부 문화를 좀 우리도 선도해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또 이에 관련해서 뭐 인센티브 제도라는 걸 또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약간 보훈부가 보훈처 또 그 전에 원호처 뭐 이런 역사적인데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원호처 그냥 도와준다. 쉽게 말해서 그 동안에는 상당 기간 좋게 말해도 그냥 불우유 돕기 이런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냐. 이제 거기서 큰 저는 그 이런 주필님 지적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기업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아니 뭐 기업에서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ESG다 뭐 SCR 뭐 사회 공헌 활동 뭐 많이 그런 예산도 있고 한데 아니 좀 주제를 어떻게 좀 가지고 돈을 쓸 때 쓰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도 홍보도 잘 되고 좋을 건데 좀 답답하다. 늘 뭐 하는 다 연말 연시하는 뭐 방위성금 불우유 돕기 뭐 하는 것 물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그 가성비가 나오겠냐. 어떻게 보면은 이런데 딱 초점을 맞춰서 우리 주필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국가 유공자 나는 이번에 여기에 뭘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그 뭐 어떤 아까 그 펀드 그 기부하는 그런 뭐 펀드를 만들면 좋지만 현재 현행법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서 제안을 서로 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오케이 하면은 이제 기업이 이렇게 자기 그냥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형식을 띠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 기재부에도 또 행안부에도 이런 제도 개선을 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좀 그 운영이 뭐 투명하게 이제 될 수 있는 전제에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우리 저 주필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좀 바뀔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뭐 알링턴 미국에 그쪽도 많이 가셨고 상당히 이 정부 들어서 보훈부라는 데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럴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윤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 대한 뭐 보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충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최근에 그 유명한 배우 부부가 이 반려견을 데리고 현충원을 갔다가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독 말고는 그 국립묘지에 갈 수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현충원은 너무 좀 무거운 데가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몇 번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친숙하게 방문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보훈의 의미도 좀 되새길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흥겨운 장소 내지는 아니면 밝은 장소 좀 가고 싶은 곳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을 하실 수는 없는 건지 너무 무거운 느낌 말고 좀 뭐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최민수 그 배우 그걸 보고 이제 그분이 아주 나이스하게 그것도 사과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 국립묘지의 반려견 인구가 지금 뭐 거의 10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게 어떤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숙주의 옛날 방식의 엄숙주의에 그거 해서 뭐 반려견도 못 오게 한다. 그게 맞냐 좀 싶어서 제가 조만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거하고 몇 가지 우리 쟁점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국립현충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국립묘지가 12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한 200개 뭐 150개, 2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국립현충원, 대전현충원인데 아쉽게도 서울국립현충원은 현재까지 국방부 소관입니다. 70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국군묘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처장 되면서 정말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좀 주장을 해서 어떻든 정부 내에서는 이제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뭐 한 번, 두 번만 하면 통과가 되지 싶은데 70년만 이관을 하는데 그 컨셉이 뭐냐면은 국립묘지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지 않냐. 근데 정말 국민 통합 또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교훈, 교육 뭐 이런 건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냥 365일 중에 364일은 잠자는 죽어 있는 공간이다. 6월 6일 현충일만 반짝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여행할 때 알링턴은 가면서 정작 서울 현충원은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 잘 뭐 그런갑다 하는데 경제 우리 부총리다 뭐 경제수석이다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이 돈값을 하느냐. 아니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그렇게 넓은 땅을 70년 동안 차지하고 있으면서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 돈 값어치를 하냐 이게.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강남에 이 한 평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멀리 해도 될 건데. 그리고 실제로 거기 공묘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정말 특히 미래 세대 어떤 단순한 말로만 하는 호구의 성지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을 짠하게 이렇게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 뭐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은 어떻든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는데 364일 동안 잠자는 공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아까 반려견 문제 같은 경우도 케이스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족들이 손잡고 친구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우선은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서울국립현충원 그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뭐 그게 제 계획대로만 되면 어마어마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희룡 장관이나 또 오세훈 시장한테도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뭐 지금 실무진 사이에서는 좀 협의를 이제 막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 힘을 특히 정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서울국립현충원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어떤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언론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질문은 또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고 또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단도 발족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들 많이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우리 국가보훈부는 태생적으로 국방부의 업무와 같이 연결고리가 이어지거나 깊숙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때 노르망디 상주작전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의미도 있지만 또 세계 각국이 다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다시 전쟁에서 화합으로 모으는 장소이자 유명 관광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도 한때는 인천 상륙작전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자 역사적인 현장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쓰였던 군수 물자들이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인천광역시장이 그 국민의힘 또 민주당 번갈아 가면서 바뀌면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 또는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공원을 다시 부활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검토나 물밑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가 인천 그 자유공원입니까?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가드 장군 동상 그 논란이 많이 과거에 됐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부조물을 보니까 그 부조물이 인천 상륙 작전의 부조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걸 써서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그걸 알면서도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몇십 년입니까 동안 방치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는 팩트대로 하고 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리핀 레이테 뭐만 상륙작전 그 그림을 떡하니 붙여놓고 있는 게 지금 맞냐 싶어서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이번에는 그건 이제 다 조만간에 이제 교체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그 잘 알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뭐 기념관이다, 기념공원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누구 또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은 봉은에 이제 독립
호국 그 민주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호국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운 이 부분에 대한 기념관이나 동상이나 뭐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동상이 많은 게 사실 저기 소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녀상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녀상 거기 평화의 소녀상 뭐 필요하다 보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소녀상이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그 자긍심을 가질 그런 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이 약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또 평화를 또 찾자. 뭐 그 교훈은 좋지만은 근데 뭐 그 소녀상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온 방방곡곡에 지을 그 힘 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서 인천 상륙 작전 기념공원도 만들고 벤플리트 장군 동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서 뭐 민주화 또 그런 소녀상 이런 거는 한때는 언론이든 많은 국민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마치 무슨 장군 동상 하나 만들고 저기 최근에 제가 뭐 했습니다. 백선엽 동상 얼마나 많이 뭐 친일파다 뭐 하는데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참 하여튼에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이념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이런 기념적인 장소, 공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대찬성이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서포트를 할 생각이고 인천 상륙 작전은 그야말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어떻게 승전의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부족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이종락 서울신문 편집인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서울 현충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바로 그냥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 했더니 또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좀 뭐 일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게 현충원을 바꾸려면 일단 국방부에서 보안부로 이관이 돼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실제로 어떻게 바꾸냐가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죽은 공간을 후손들이 자주 찾아가고 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역시 이제 접근성인데 그 중에 하나 프로젝트 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현충원 정문하고 한강시민공원 그 보도 도로를 이어간다는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계획을 굉장히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제가 지금 올해 이제 보훈부 장관이 되셨지만 보훈처장들 쭉 역대를 보면 역대 보훈처장들 분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 박 장관님이 뭐 단연 뭐 화제도 많고 일도 의욕이라든가 뭐 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 여러 개 또 벌어놓으시는데 그래서 보훈부 직원들도 사실 뭐 사기도 높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장관님이 이제 내년 총선에 나가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인데 일을 잘하시는데 뭐 그냥 계속 장관님 하시죠 뭐 어떻게 그 거치가 앞으로 어떻게 향후 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순한 아직 이제 내부 계획 정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뭐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편집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거기 어떤 그 정문 일대가 뭐 상당히 하여튼 어렵죠. 뭐 혼란스럽고 이제 지하철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에 계신 분들 공직자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은 안 가본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안 가본 분들이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서울현충원을 안 가본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떤 심리적 또 물리적 접근성에서 아주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또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뭐 지하로 뭘 한다든지 또 동작 대결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은 구체화가 안 됐지만 그런 부분 또 전문가들이
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그 안을 뭐 조만간에 한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그 총선 그거는 뭐 언론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솔직합니다. 그냥 뭐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관심 주면 또 지가 뭐 뭔가나 된 듯이 이렇게 또 뭐 약간 즐긴다 합니까? 그런 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그 선거를 하면서 당선은 2번 돼보고 또 낙선 이제 제대로 된 낙선 2번, 당선 2번. 그다음 또 뭐 그것도 또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이죠. 그 부산시장 예비 후보 나가서 뭐 3번이나 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그 교훈이 뭐냐면은 그 특히 부산시장 그때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아주 그 권철현 의원하고 서병수 제가 근데 40대 중반 때 세게 붙어서 아주 박빙의 그런 그 치열하게 했다가 막 떨어지는 바람에 그럼 그 이후에는 뭐 다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그 정치인이 이제 본인의 의욕이나 의지 또 잊혀지지 않으려면 내가 뭐 치열하게 뭘 막 자꾸 애가 타도록 해야 된다. 근데 늘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숫자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은 참 좀 고객 위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고객 위주로. 고객이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데 혼자 지금 애가 타서 혼자 자기 타임 스케줄 때문에 내가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자기 순전한 그 계획 타임 스케줄인 고객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고객의 편에서 좀 그 니즈를 제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이 이제 제가 그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저의 의지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지난 제 수차례의 낙선으로 생긴 그 교훈입니다. 저도 사회자지만 이게 또 토론자 참석자로서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으니까 또한 언론에서 관심되는 것 중에 나오지 않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특혜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또 민주 유공자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 갖고도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잘 그 모르시던데 이게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이제 민주화 유공자법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의 모델이 지금 말해서 5.18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제 근데 그 당시에 5.18 원래 그 유공자가 이제 그 법을 하기 전에 1990년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때 1990년 당시에 5.18 그 정확한 법 명칭은 제가 뭐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보상 및 명예훼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5.18 희생자들 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일괄해서 이거 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물론 저 돌아가신 분들 또 다치신 분들 뭐 좀 다르죠. 등급이 부상자도 14등급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지금 8차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 그게. 근데 이제 그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5.18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만은 어떤 그래도 이제 법적인 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법 보상을 받았으면 거의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유공자가 되는 시스템을 취한 겁니다. 이걸 일반 분들이 거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5.18로 보상과 명예회복이 됐다. 그 증거를 그거는 이제 광주시에서 합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5.18은 광주 시민만의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기념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그런 기념일이고 국가기념일이에요, 실제 지금. 그러면은 중앙부서에서 그거를 관장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있어서 광주시에서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그 소관부서를 전부를 이제 중앙부서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든 아직도 보상 부분은 명예회복 보상, 쉽게 말해서 이 사람 판정하는 거, 이 사람이 5.18 때 뭐 희생자다 아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다 광주시에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고. 우선은 그게 저는 이제는 지금은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서울 저기 중앙부서로 와야 되고, 두 번째 그 당시에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18로 보상받은 분들은 그냥 5.18 민주유공자가 되는 이 법 체계, 2단계 체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광덕 우리 부사장님 문제 제기하시는, 지금 야당에서 하는 민주화 관련자법도 똑같은 그 트랙을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전철을 똑같이 밟았는데 5.18을 하고 사회 공감대가 지금 민주화 관련자법 그렇게 저는 우선 질적으로도 다룰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유공자가 되게 달라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순전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디 책에도 안 나오고 제가 꼭 한번 생각해보면,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유공자가 된다, 이거는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5.18이든 뭐 무슨 또 뭐 6.25든 뭐 독립이든 뭐를 떠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그 어떤 희생을 당했다, 피해를 입었다, 보상을 받는 거는,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피해자를 위하여 울으라 그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크라임 빅팀이라고 하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옛날 검사 때 제가,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죠. 빅팀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굳이 하면 빅팀. 그러니까 보상받은 분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국가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뭐 장애를 입거나는 그 피해자들이죠. 국가가 당연히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건 맞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빅팀이 곧바로 유공자냐 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오토매티컬리 이게 유공자라고 인정이 하는 게 맞냐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회의감이 듭니다. 유공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럼 더 적나라하게 5.18을 이야기하면 5.18 때 민주화를 위해서 뭐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고 또 뭐 싸우고 뭐 그런 사람은 유공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 그런 사례가 제법 있더라고요. 가다가 그냥 문 밖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눈을 하는데 뭐 체류탄이 와서 여기 맞아 다쳤다. 그분 본인 스스로도 민주화에 대한 무슨 그런 개념이나 의지, 뭐 내가 민주화 운동한다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맞은 거예요. 그냥 희생자죠. 그 희생자가 어떻게 유공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트랙을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주 강한 제 생각이고, 민주화 관련자법에 예를 들면은 우선 뭐 여기는 비판할 게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동의대 사건이 지금 그때 이제 들어와서 그 현역 경찰관이 7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4명은 불에 직접 타 죽고 3명은 그 피하다가 그 유리창에 매달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그거지만은,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분들 그 이제 그 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 관련된 분들이 뭐 제가 알고 수십 명 받았어요. 그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그때 이제 민주 관련자 보상법 아까 5.18처럼 이제 보상법 받았는데 이제 지금 그거를 그분들은 유공자로 해달라는 거죠. 지금 똑같이.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저는 진짜 그게 아니 그 현역 경찰관 7명이 희생된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주범이 그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됐냐면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예요. 엄청나게 센 죄입니다. 제가 검사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그 형이 엄청 그 센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 사형까지 있는 죄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무기징역인가 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분들을 이제 그분들 다 뭐가 감형도 되고 뭐 사면도 되고 했을 겁니다. 그까지 또 저는 참 그런데 아니 더 나아가서 보상까지 받고 또 지금 유공자가 되면은 아니 대한민국 나라가 국가보훈부가 도대체 아까 맨 처음에 말하는 우리 대통령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예우하느냐 이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인데 아니 그 나라가 지금 현역 경찰관 7명 그 불에 타야 죽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를 보상해 준 것도 저는 사실 저는 마뜩치 않은데 유공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뭐 이거는 뭐 당의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좀 무겁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좀 약간 부분 좀 약간 핏대가 올라간 죄송합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이 모두 질문 다 해주셨고요. 아까 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2차 질문이나 보충 질의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 꼭 질문해야 될 거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죠. 그러면은 간략하게 추승호 편집위원협회 회장께서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한 말씀만 딱 해주시죠. 예. 장시간 회원 여러분 또 박 장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박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국가보훈부가 이제 막 부로 승격이 됐지만 앞으로는 머지않은 시간에 미국의 제대 군인부처럼 서열이 높은 이제 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십시오. 예. 뭐 쭉 하다가 나중에 좀 핏대 올라가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제가 사실 급에 안 맞는 자리인데 상당히 그거 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불러주실 수 있도록 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보훈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